그러면 왜 트럼프가 네탄야후한테 왜 약점을 잡혔냐? 무슨 약점을 잡혔냐? 잡혔냐? 이런 의미. 그게 앱스타인. 앱스틴? 이스라엘 발음 뭐라고요? 앱슈타인. 앱스타인. 진짜 큰 폭탄을 떨어뜨릴 시간이다. 트럼프는 앱스틴 파일에 이름이 들어있다. 그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이유다. 불을 붙였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란은 뭐 우리는 굶어 죽어도 이거 농축하겠다. 그렇죠. 그럼 미국은 그거 포기 안 하면 또 이스라엘이랑 우리가 폭격하겠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해결이 좀 안 된 거네요. 해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이번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방첩이었다. 이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모사드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대북 정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카타르는 네. 미국의 중동 최대의 군사기지가 있는 최우방 그렇죠. 동맹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왜 폭격한 거예요 도대체? 일단 하마스 지도자들이 거기서 회의한다는 정보가 있었고 실제 맞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가자 휴전안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 휴전안에 대해서 이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거를 정보를 알아냈어요. 위치를 알아냈기 때문에 나타냐후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속 너무나 높은 조건을 요구했다. 아주 강경한 자세로 우리가 협상을 잘해보려고 했으나 니네가 처음에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협상에 지연시킨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보내야 된다. 요단강 너머로. 네, 요단강 너머로 이렇게 살짝 밀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3자 입장에서 봤으면 이거는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었나. 그렇죠. 네,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협상 중에는 네. 그 상대 측 사자를 건드리지 않는 게 그 암묵적인 룰 아닙니까? 네, 근데 나타냐후는 꼭 협상 중인 사람들만 많이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도 건드렸죠. 이란도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하고 6차 핵 협상을 남겨둔 상황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란을. 그러면 이거 뭐 이스라엘 믿고 앞으로 뭐 협상이나 이런 거 하겠습니까? 외교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는 억울하죠. 억울한데 다행히 살아남았잖아요. 공격이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아, 수뇌부 제거에 실패했다. 완전 실패. 한 사람도 지금 일단 한 사람도 사망을 안 했고 부상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도 지금 확인 안 돼요. 사망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카타르 장교 한 명이 사망했다고. 그렇죠. 예. 보안 요원 한 명 사망했고 몇 명 사망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조직원들 아주 높지 않은 조직원들 사망. 그다음에 하마스 지도자 중요한 할릴 하야 지도자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유, 그러면 더 저기 아들 죽었으면 분노했을 것 같은데. 분노하죠. 분노하지만 뭐 일단 그 이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카타르 정보부가 이 사람들을 대피를 시켰고 전화기를 다 뺏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 사용하면 이스라엘이 딱 알아채고 어딘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암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살았는지 죽은지 얘기도 안 해줬어요. 이제 살았다고 확실히 얘기해주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공습 직전에 전달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이 이거를 이렇게 뭐 묵인했나요? 왜 막지를 못했죠? 묵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초기에 언론에 이제 밝혀지고 나서는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10분 전에 알려줬다. 10분 전에 우리 연락 받아가지고 말릴 틈도 없었고 카타르 측에 전화하는 중에 이미 폭탄이 날아가고 있었다. 탄도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카타르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한 거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너무 늦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발사 10분 전에 네. 그때 이제 통보가 됐고 이게 네. 개통선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사령부 센트컴, 네. 합참의장, 네. 백악관 이러면서도 시간이 시간 걸고 걸렸다, 있고요. 이거.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자마자 네. 카타르 측에 전고를 했는데 늦었죠. 경고를 전했는데 벌써 미사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한참 뒤였다. 네. 이런 이렇게 해서 그런 10분 뒤에 경고를 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자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주로 이스라엘 관리를 통해서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50분 전에 알려줬다. 50분 전이면은 이거는 알려줄 시간이 충분했던 거잖아요. 충분하고도 남죠. 그렇죠. 50분 정도면 50분 전에 알려줬는데 더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란 얘기잖아. 반대하지 예. 않았다. 아니, 반대하냐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랬으면 이스라엘 안 했을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자 지구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2차 또 기드온의 전차 2차 작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게시한 날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네. 네타냐후 만나서 네.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2차 작전이 시작됐는데 네. 그때 미국 엑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네.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한테 전쟁해도 된다. 네. 지상작전 해도 된다. 그러나 네. 가급적 빨리 끝내라.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네가 져라. 이거는 트럼프의 전쟁이 아니라 비비의 전쟁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더 이상 뭐 아직까지는 인내하면서 할 수 있을 만큼 해만하고 지금 놔두는 거고. 근데 이번에 네. 유엔 총회에서 자기가 7개의 전쟁을 종식했더니 그 중에 하나 가자지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세 보십시오. 7개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도 맞고. 그거는 사실 뭐 전쟁이 끝난 한참 됐는데 그냥 그렇죠. 협정만 중재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또 무슨 국가 하나 또 했잖아요. 아프리카가 있어요. 네, 아프리카가 뭐 하나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직접 배합권을 불러서 막 앉혀서 그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뭐 중동 지역은 사실 아직 끝난 게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끝냈죠. 12일 전쟁. 뭐 트럼프가 소리 쳐가지고 더 오래 할 수 있는 걸 막아낸 건 또 맞다. 그것도 거기다 넣었을 거예요. 분명히 7개에. 카운트가. 네, 카운트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거. 왜냐면 마지막에 또 전쟁이 안 끝나고 휴전이 파기될 뻔도 했는데 그것도 돌아가는 전투기, 날아가는 전투기 돌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렇죠. 그것도 트럼프가 그것도 맞죠. 네. 맞죠. 핵전쟁 나나 안 나나. 7개 되네. 된다니까요. 노벨상 받을만 하네. 트럼프 대통령이 믿기는 한데 또 한 거는 했으니까 정말 미워요. 근데 하는 거 보면. 교수님, 기자님, 근데 카타르를 공습했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비등하고 있고 네. 특히 유럽의 각국이 앞다투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면서 이스라엘을 응징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 이스라엘이 솔직히 말해서 레바논도 폭격하고 이란도 폭격하고 뭐 주변 국가들 다 폭격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번 카타르 폭격만 그렇게 전 세계가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카타르가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이고 미국의 센터콤의 가장 중요한 공군기지가 또 거기 있고 그리고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또 안 친한 국가도 아니에요. 그렇게 친한 국가도 아니지만 적대국도 아니란 적대국도 말이에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중재를 오랫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타르는 또 이스라엘하고 뭐 이런 무역 비공식적인 교류도 많이 해왔던 그런 국가인데 자 그런 국가를 사전 예고도 없이 그냥 거기에다가 그것도 수도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지역 아주 빌라들이 많은 민간인들이 많은 지역에다가 탄도미사일 쏴버렸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과 관계 좋은 국가에서 완전히 테러 분자들을 호스트하는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라는 지위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타르 입장에서 당한 입장에서는 일단 분노하고 억울하고 화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큰 거는 이게 지금 GCC 국가 전체의 문제로 봐요. 걸프 협력기구 GCC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죠. 그러면 뭐 사우디, UAE, 까타르, 바레인 뭐 이런 국가들 전부 다 오만도 있나요? 오만도 있죠. 그러면 뭐 만약에 까타르도 공격하는데 우리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까타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GCC 전체의 문제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뭐 MBS도 가고 전부 다 까타르 가서 위로해 주느라고 정상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까타르 뭐 이렇게 중요해? 옛날에 사우디하고 UAE하고 까타르 경제 제재 5년 또 4년간 경제 제재 하지 않았습니까? 사이가 안 좋았죠. 네, 사이가 지금도 알자지라 방송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지금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든지 까타르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부 다 찾아갔어요. 단글만 시켜줬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공격이 아랍 국가와 이슬람과 아랍권이 전부 다 단결하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까타르에서 또 긴급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슬람 기구 협회 OCI인가요? 그런 협회도 왔고 그 다음에 아랍 연맹 국가들도 왔고 뭉치는 것만 해줬다. 네, 어마어마한 국가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정작 나온 건 별로 나온 없어. 건 별로 또 없어요. 국가 간의 이해관계 너는 예. 규탄은 연락이 하는데 립 서비스만. 예. 이스라엘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아니면 집단 보이콧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건 별로 나온 게 없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중동에서 만든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죠. 왜냐하면 미국은 중동 국가들로부터 석유와 가스 등 이렇게 에너지를 사면서 네. 대신 조건이 그거 있었죠. 하나는 달러를 결제하라서 네.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시키자. 둘째, 대신 내가 너희들의 안보는 지켜주겠다. 이런 동맹까지는 아니도 사실 동맹에 준하는 약간의 그런 관계를 했는데 미국이 안보를 보장한 카타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공습을 했다는 것은 네. 미국이 만들어놓은 질서를 흔들어 놓겠다는 그런 의도죠. 아예 무시하겠다. 근본부터 흔들어 놓겠다. 이런 의도라고 또 생각할 기분이 수밖에 나쁜 건 까타르로서는 왜 못 막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냐. 그게 더 괘씸하죠. 그 군사적으로 네. 기자님 이스라엘에서 지금 카타르는 되게 멀리 있잖아요. 1700km 정도 떨어졌다. 이게 미사일이 뭐 사우디 영공을 지나갔다는 얘기 중인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일 날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을 취재해서 했는데 어떻게 공격을 성공했냐. 1700km인데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거의 확인은 안 됐지만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공습에 전투기가 12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2대. F-35가 4대, 이거 F-35는 호위하는 기종일 테고 네. 그다음에 F-15가 8대인데 F-15가 타격을 담당했는데 F-15에 뭘 하냐면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탄도미사일 하면은 네. 땅에서 땅으로 가는 지대공이죠. 지대지를 네, 생각하는데 네, 지대지. 네, 이거를 F-15는 상당히 이제 폭장량이 있으니까 이런 괜찮은 전투기에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발사하는 건데 그 네.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킨젤이라는 미사일. 킨젤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인데 네. 이거를 F-15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램페이지가 있고 사거리 300km짜리 네. 그다음에 로라가 있는데 로라는 한 500km 정도 되는데 아마 좀 더 긴 로라를 쓸 가능성이 더 크고요. 네. 이거를 탑재를 하고 홍해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우디 영공을 지나지 않고 홍해로 나와서 네. 홍해를 나와서 홍해에서 사우디 영공을 넘어서 우주로 네. 써버리는 거죠. 대기권 바꿔서 아, 이렇게 쭉 우주로. 쭉 해가지고 카타르까지 간 겁니다. 영공을 탄도미사일 우주까지 날아가요? 날아갈 수 그렇게? 있습니다. 예. 오. 사우디 영공을 피해서 우주에서 카타르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 공해상에서 네. 우주를 물론 영공을 사우디 국제법적으로 영공 침해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탐지하기 어려운. 탐지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쓴 겁니다. 이게 탄도라는 것은 탄도 비행이 뭐냐면 이렇게 사선을 쏴가지고 쭉 해서 갔다가 정점에서 에너지가 닿아가지고 그 낙하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린다는 얘기죠. 포물선을 그리는 거죠. 네. 그러면 똑같은 에너지 탄도 비행으로 하면은 더 멀리 나가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공습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고 F-35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 이라크는 사실상 방공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나갈 수 있죠. 지나갈 수 있어서 그렇게 쭉 돌아서 어디 가장 쿠웨이트 가까이까지 가서 거기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500km짜리 사드거리 500km짜리 로라 공중 발사형을 램페이지를 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근데 합니다. 사우디 쪽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사우디 쪽에서 쐈을 가능성이 높고 사우디는 그것을 레이더 탐지를 하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쐈더라면 레이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알고도 까따르한테 안 알려줬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면 이제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주로 쐈기 때문에 탐지가 사우디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있고 네. 미사일을 요격하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한 천궁도 있지 않습니까? 대공 미사일. 네. 근데 우리나라 천궁도 그럼 이거 탐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자님? 있고 까따르에도 방공 미사일이 있어요. 까따르도 있어요. 예. 그리고 사우디에는 사드도 있습니다. 예. 사우디에 사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천궁이 있는데 천궁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왜 천궁이 못 막았나? 네. 천궁 계약은 2023년 11월에 했죠. 그 네. 당시에 10개 포대로 해가지고 규모는 32억 달러고. 근데 이게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사우디 측 요청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비밀로 지켜지다가 2024년 2월에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그때 뒤늦게 공개가 됩니다. 아하. 우리가 사우디에 판 건 천궁2인데 천궁2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오. 체계고요. 어. 천궁1은 항공기를 요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천궁2를 업그레이드한 천궁3가 지금 개발 중인데 천궁에서 이제 미사일의 눈을 역할을 하는 게
다기능 레이더 MFR인데 네. 요게 이제 탐지, 추적, 식별 그리고 요격, 유도까지 같이 한 레이더가 네. 다 하는 그런 레이더인데 결론은 이게 사우디에 있는데 왜 못했을까? 사우디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2023년 11월에 주문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 무기는 주문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하지 않고 다 수작업 조립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죠. 공장을 가봤는데 진짜 장인들 그 실력 가진 기술자들이 하나씩 조립을 하죠. 아랍에미리트에 보내는 물량도 지금 소화를 다 했는지 제가 알 수는 네. 없으나 그게 먼저 들어왔으니까 주문이 아. 선주문, 선 출고겠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주문을 먼저 출고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 물량이 물려 있어서 사우디는 안 갔다. 그리고 사드도 있고 패트리어트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미사일이 있는데 왜 못했냐? 미사일의 레이더는 24시간 가동 안 합니다. 가동을 안 하고 이게 계속 돌리면은 무리가 와가지고 그래서 일정 시간만 가동하기 때문에 전쟁 나기 전이나 전쟁 시에 하겠죠. 도발 징후가 있을 때 그리고 네, 또 레이더는 도발 또 이렇게 탐지 거리를 중첩을 시키는 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 못할 음. 경우에 이제 다른 하나 뭐 백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방향에서는 사우디가 이집트가 사우디의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저쪽에다가 레이더 방향을 설치를 안 하는 거죠. 안 할 가능성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홍해에서 네. 카타르로 이렇게 가는 요 미사일 경로에는 적이 없으니까 설치를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사우디에서 가장 큰 적은 이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방공망의 레이더의 방향은 동쪽으로 돼 있을 가능성. 동쪽으로 막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또 북쪽으로 해놨겠죠. 그렇죠. 그러나 동북으로. 서쪽은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텅텅 비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탐지를 못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까타르 같은 경우는 미군이 껐댑니다. 카타르에 미군이 있잖아요. 미군 미군이 기지. 있죠. 공군기지가 당연히 있죠. 중동 최대의 기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까타르 지금 지도부는 총리는 열받았겠네요. 강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가 안 말렸고 2단 우리 미군 기지가 있는데 요격 방공망이 없겠어요? 있는데 왜 그게 작동이 안 됐냐? 왜 안 되는 거예요? 껐다니까요. 미사일 꺼놨어. 방어 시스템을 껐어요, 미국이. 이런 부분이 지금 난 모르겠고 나는 이거와 상관없다. 저는 제가 일부러 껐어요. 이스라엘 도와주려고. 네, 일부러 껐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맞추지 못해도 일단 격발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격발 뭐 아니면 이스라엘 전투구가 있는 쪽으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쏜 탄도미사일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군이 미리 알고 껐다. 그쵸, 황당하죠.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있는데 네. 어느 나라 적국이 우리나라한테 미사일을 쐈는데 주한미군이 레이더를 끄고 있었다. 수수방관했다. 전화통화했는데 안 말렸다. 네, 그렇게 그래서 까타르가 지금 화가 난 게 자 보십시오. 지금 까타르가 두드려 맞은 게 6월 달에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보복한답시고 까타르 미군 기지 때렸잖아요. 때렸죠. 그것도 우리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걸프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자존심에 기스가 난 거네. 자존심에 기스가 났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이란 욕을 하지 않고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 나이슬리 뭐 이런 용어를 써서 마치 이란이 너무 잘해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까타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니네 미군 기지가 지금 어쨌든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피해도 좀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지만 재산 피해가 있죠. 무기가 레이더망 같은 게 망가졌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마치 잘했다?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약속 대련이었기 때문에 땡큐하고 넘어간다? 까타르로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한 일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만들어놓은 중동의 질서가 흔들려가지고 네. 그래서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군사동맹을 맺은 거죠.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군사동맹을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큰형님은 미국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의 이런 산유 국가들, GCC 국가들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말을 안보 공약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파키스탄을 끌어지 같은 무슬림, 파키스탄의 불호. 여기 지금 사우디는 여기 있고 파키스탄은 여기 있잖아요. 인도 옆에, 이란 옆에.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너네 같은 무슬림이니까 미국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공격받으면 너가 핵미사일로 핵안보를 제공하라고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7일 날 리야드에서 이제 사우디의 무하마드 bin 살만 왕세자, MBS라고 이제 왕세자 그다음에 파키스탄의 셰바즈 사리프 총리가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적 상호 방위 동맹 군사동맹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군사동맹, 상호방위인데, 그러니까 모든 침략에 대한 공동 억지로를 갖춘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한국과에 대한 침략은
양국 모두에 대한 침략을 간주한다. 그러니까 군사 동맹이죠, 그렇죠. 이게 나토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우디에 가려면 뭐라고 하냐면은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가 사우디의 핵무사로 제공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러니까 모든 군사적 수단을 포괄하는 방위 협정이라는, 이 말 결국은 해구사는 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파키스탄은 1998년에 핵실험을 했고 이후에 이제 170기 정도 핵탄두를 보유한 걸 추정하고 있는데 P5로 합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거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인정한 핵 보유국,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P5로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 핵 보유국이고, 그다음에 어정쩡한 북한이 전 세계에서 9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중에 유일하게 파키스탄만이 이슬람 국가인데 핵을 보유하죠. 알라의 핵이라고 하죠. 알라의 핵이라고 하는데,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그 파키스탄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핵 억지력이 사우디에 제공되냐 질문에 맞다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사우디의 외교부 장관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상호 방위 협정, 핵 억지력 제공, 핵우산 제공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열려 있냐 했더니 지금 아직 이르지만 다른 국가들이 이런 걸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확장 억제를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이 걸프 국가들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다른 국가라면 뭐 당연히 카타르도 있을 거고 UAE 이런 나라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중동에 딱 만들어놓은 질서를 근본부터 늘어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되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까따르가 계속해서 이제 핵 가지고 싶다고 미국 측에 계속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면 미국이 사우디에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용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사우디는 그걸 더 넘어서서 우리가 핵 농축까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건 이란은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잘 안 되고 좀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하는 거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으려고 했던 핵기술과 핵발전은 이제는 더 이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우디로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지금 뭐 까따르도 이스라엘한테 두드리 맞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핵 문제가 지금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핵 문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죠. 이란 핵 개발이 저지가 지금 미국이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로서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밖에 없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두 개의 국가가 뒤에 있는데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금을 댔고 돈을 많이 댔죠. 기술은 중국에 댔다. 이렇게 의심들 하고 있죠. 북한도 있고.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 기술을 이전받은 국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군사동맹을 맺었잖아요. 파키스탄과 사우디가. 그러면은 지금 이 조약만 따르면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폭격을 하면 카타르처럼 파키스탄이 대신 이스라엘을 공격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핵미사일을 쏴줄 수도 있는 지금 군사협정이잖아요. 그렇죠. 협정문에 따르면. 근데 이게 예전에는 미국이 했던 거잖아요. 미국이 했던 거죠. 사실상 협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서로 믿어왔죠. 근데 그거를 이제 중동 국가인 사우디가 이거를 명시적으로 파키스탄에 했다는 거, 이제 우리는 미국과 결별하겠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결별하겠다까지는 안 하죠. 또 하나의 보험을 든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리가 파키스탄 이렇게 손잡고 이런 거까지 했으니까 네가 앞으로 하는 걸 좀 보겠어. 그렇죠. 이런 미국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 절박하다. 우리 지금 이만큼 절박한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당최. 그렇죠. 사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이런 걸프 국가를 생각을 했으면 폭격을 막았어야죠. 그리고 6월 달에 3개국 방문해서 분위기 좋았잖아요. 카타르가 뭐 비행기도 주고 카타르 비행기도 받고 사우디 가고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선물까지 받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입 딱 씻는 거네요. 국빈 방문해서 분위기 좋았는데 이거 하나로 모든 거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이거를 미국에게만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이스라엘한테도 보내는 신호죠. 힘 좋다고 막 쓰지 마. 우리도 보험 있어. 수 틀리면 우리도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 라고 이제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야, 이게 중동 국가가 사실 팔레스타인 문제랑 이란의 핵 문제만 있어 왔는데, 아니 지금 이게 더 번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온갖 나라들 폭격하고 다니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거 오래간 그렇게 빨리 해결될 가능성은 없죠. 왜 일단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복잡한데 네. 이스라엘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왜? 중동의 정세를 왜냐면 네. 이란이 가장 큰 적이니까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UAE를 이스라엘과 뭐 미국이 느슨하게 좀 엮을 수 있었잖아요. 같은 그렇죠. 편으로. 그 기회를 이스라엘 스스로 쳐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찼어요. 전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전술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우디랑 관계 정상화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사실 중동판 나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공동 방공망 이런 거 체계를 하면 이란으로부터나 아니면 다른 적국부로부터 우리 공동 대치함으로써 사실상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가자지구 전쟁을 안 끝내고 있고 오히려 힘자랑하느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변 국가를 공격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스라엘에 불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2022년에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이랑 천궁2 계약을 했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으로 UAE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조건을 하나 냈는데 우리가 방공미사일을 팔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최대한 끝까지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 천궁2로 귀결이 됐지만 이스라엘 에로 같은 거 말인가요? 아니요. 다비드 슬링이었나 다비드 슬링 아니면 그 밑에 급에 있는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미국 무기도 이스라엘 미사일 못 막아주는데 이스라엘 거 샀으면은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방공 체계를 팔았으면은 네.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관심을 가질 테고 왜냐면은 같은 군사 협동훈련도 많이 하고 상호 우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슷한 무기 체계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만약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를 한다면 다른 걸프 국가들도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주도의 방공 체계 주요 대상은 이란 그렇죠.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럼 우리나라 방산 수출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지금 미국 무기 땡큐죠. 미국 무기 이스라엘 무기 이제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걸프 땡큐죠. 국가들은? 땡큐죠.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더 이상 이스라엘 무기 사는 데 있어서 쉽사리 이스라엘 무기를 구입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미국의 사드나 지금 패트리어트가 아랍에미리트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팔렸는데 더 추가구매도 되게 꺼리겠죠. 왜냐면은 이번에 카타르 사태에서 봤듯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드를 운영하는 인력은 사우디 군이 아직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미군이 하고 미군 기술자, 퇴역한 미군 장교들, 네. 장병들이 대신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미국의 이익을 반영해 주겠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LSM을 좀 팔려고 하고 있는데 네. 되게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협상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한테는 땡큐 이스라엘. 수출의 기회가 왔다. 우리한테는 이거는 왜냐하면 저렇게 두드려 맞으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또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또 자존심.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자존심은 센데 돈은 또 현찰이 넘쳐나는 기름 돈을 국가 많기 아닙니까?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방공망을 살려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엄청나게 보이콧을 많이 받고 있죠. 정 때문에. 그래서 뭐 방산 전시회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아랍에미리트나 유럽 쪽에도 막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방산 전시에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어요. 받아주질 않는 거죠. 영국 쪽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방산 전시회 부스를 못 만들게 왜냐면 자꾸 뭐 사람들이 와서 또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방산업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없어서 못 판대. 비공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왜냐면 전쟁에서 실전 테스트를 거쳤잖아요. 안 때린 데가 없잖아요. 가자 전쟁하고 있죠. 시리아 때려봤죠. 레바논 때려봤죠. 이란 때려봤죠. 카타르 때려봤죠. 뭐 모든 게 다 테스트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은 거지만 테스트가 입증된 실전에서 실전의 경우 입증이 된 무기를 사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없어서 못 판다는 이스라엘 얘기가 무기가 또 잘 팔린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왜 이렇게 트럼프는 이스라엘에만 보면 약해지는가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음모론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교수님, 미국에서 또 일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약점을 잡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이 있다고 하는데 일명 제프리 에드워드 앱스틴, 한국에서 앱스타인. 앱스타인이라고 하죠. 앱스타인, 미국 발음은 앱스틴. 앱스타인. 이스라엘 발음은 앱슈타인. 실제 미국의 그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밝히라는 이슈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예, 이제 일단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되게 괜찮은 신문이죠. 그렇죠. 영자 온라인 신문이죠. 예, 거기 이제 컬럼니스트가 거기 이제 컬럼은 안 쓰고 회사에서 운영한 블로그에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의 의도에 맞서거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관련 문서 스캔들 관련 문서를 유출해 가지고 아하. 압박을 하겠다. 이런 그런 뉘앙스를 아주 듬뿍 내비치는 글을 너무 진하게 사실상 그렇게 하겠다. 아이고야. 드러내는 글을 했는데 예. 아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를 이스라엘의 괜찮은 신문사가 블로그에다 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문사의 컬럼니스트들이. 컬럼니스트.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례들, 예. 이스라엘이 대이란 추가 공습을 거부한 사례들 이런 걸 예. 쭉 나열했어요. 이러면은 오. 너 혼난다 너. 우리 비비 형님이 너 알아서 혼내줄 거다. 뭐 이런 이제 진짜?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과연 왜 트럼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중대 이익이 걸리는 중동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왜 묵인했냐. 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음모론. 음모론이죠, 음모론. 그 세밀한 내밀한 사정을 잘 네, 모르니까 네. 이 대중들은 음모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왜 약점을 잡혔냐? 무슨 약점을 무슨 약점을 잡혔냐? 잡냐? 이런 의미. 그게 앱스타인. 앱스틴? 이스라엘 발음 뭐라고요? 앱슈타인. 앱스타인. 스타인이라는 발음은 이제 독일 발음. 독일 발음이죠. 예. 독일계 유태인들이 예. 많이 쓰는 예. 이름이죠. 그러니까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유태인이라는 건데 일단 앱스타인의 양력을 간단히 읊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되게 유명한 투자자죠. 금융투자자인데 원래는 돈이 엄청 많았는데. 예, 원래는 대학 학력도 없이 그냥 사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수학이나 물리학 가르쳤는데 베어 스탠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행장의 딸을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거기 인연으로 해가지고 베어 스탠스에 입사를 합니다. 과외 선생님인데 가해준 은행장 따님하고 잘 인연이 있어 이거 회사에 입사했다. 봉준호의 영화가 생각나는데 기생충하고 비슷합니다. 80반입니다. 예. 예. 그 당시에 베어스타인의 인사 담당자가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베어스타인이 학력을 위조했대. 뉴욕대 졸업하지 않는데 뉴욕대 졸업했다고 학력을 위조했는데 이거를 불러가지고 축구하니까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했다 하니까 봐줬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해가지고 정직하다. 예, 그로부터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귀인을 만나는데 아베크롬비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그럼 빅토리아 시크릿. 예, 알죠. 예, 그 되게 유명한 이제 CEO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부를 축적하는데 VVIP만 대상으로 합니다. VVVV 아니고 그냥 VVVIP. 예. 1억 달러 이하는 맞지 않는다. 이런 철치가 있고 1200억 이하 자산 관리는 맞지 않는다. 네, 1200억. 부자만 상대한다. 잔돈은 잔돈 취급 안 해. 안 해. 예, 근데 잔돈 이제 취급 안 해. 막대한 부와 인맥을 위해서 최상류 엘리트층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인계 꿀단지라고 하죠. 허니 트랩을 썼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네. 앱스타인이 관리한 인맥 이름만 들어 장쟁합니다. 누가 있어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무함마드 빌 살만. 그다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의 앤드류 왕자. 네.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지금 트럼프도 대통령. 있죠. 네.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아마존. 그다음에 우디 앨런. 아이고야, 또 유대인이네. 우디 앨런.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아. 뭐 전 세계에서 방귀끼는 한 사람들은 다 앱스타인과 친분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앱스타인을 이 최상층과 연결시켜준 고리가 옛날 여자친구인 지슬레인 맥스웨일인데 지슬레인 맥스웨일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미디어 재벌인 로버트 맥스웨일 딸입니다. 로버트 맥스웨일이고 영국의 미디어 재벌 아빠. 미러의 사장이죠? 발행인죠. 발행인. 예. 그 이제 근데 이 그 지슬린 맥슬레인이라는 이 여자친구가 미인계의 채용사 역할을 했죠. 여자를 훈련시켜주고 여자를 이제 채용하고 리크루팅하는. 예. 근데 모집을 해서 요가 강사나 마사지 강사를 모집한다 이렇게 광고를 내거나 아니면은 모델을 시켜주겠다. 그래 불러가지고 앱스타인의 거처 카리브에 있는 섬의 별장 이런 데다 데려가가지고
성행위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이야. 그리고 고객에 이제 뭐 유명한 VVIP들만 데려와가지고 파티를 성대에 열면서 그들을 성접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야. 불행하게도 이 앱스타인의 성접대 동원된 여성들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네. 잘 속고 돈 주겠다는 말에 쉽게 속는. 이때 수년 동안 이제 이들을 성놀이개로 삼았는데 네. 앱스타인이 이 블랙북이라는 수첩에다가 자기 이제 고객들의 고객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군요. 이름을 뭐 네.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걸 다 기록했다고 특이점을 또 예,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이제 성노예 사실이 발각이 돼가지고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2019년 8월 15일 교도소에서 몸을 자살했습니다. 예. 이것도 또 음모론이 있던데. 감시가 철저한 교도소에서 예.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음모론의 화수분이죠. 예. 음모론계 최대 고객인데 자살이 너무 석연치 않으니까 몇 타살은. 분 동안에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죠. 예. CCTV 카메라가. 그리고 뭐 CBS 보도에 따르면 사망 당시에 비명 소리가 들렸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부검 결과 목표가 골절됐는데 이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약간 말씀드렸듯이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몇 분이 꺼져 있거나 불이 꺼져 있고. 아니면 뭐 화면의 비율이 다르거나 네. 조작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야. 필이면은 자살하는 순간에만 CCTV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수들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의심스러운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음모론을 먹고 성장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이용하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그 음모론을 리트윗합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이 저질렀다. 그러면서 뭘 저질렀다고요? 빌 클린턴이 이 타살을 자기 암살을 자기를 사주했다. 자기, 예. 자기 관여된 걸 무마하기 위해서 예. 제프리 앱스타인을 죽였다고. 그 배우에 빌 클린턴이 있다. 오 마이. 요 글을 리트윗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계정으로 리트윗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트위터 팩트죠. 계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트럼프가 배우다. 그렇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지금 앱스타인이 죽으면 본인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지금 범위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다 쟁쟁한 사람들이 다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가 될 수 있고 다 용의자인 선상에 오르는 거죠. 아까 그만한 실력도 있고. 친분은 있지만 지금 같은 뭐 이렇게 미인계나 이렇게 성노예를 했다고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이죠. 아직까지 드러난 거 있는데 다들 전전긍긍하겠죠. 그래서 이 앱스타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다들 뭐 나는 안 했다. 난 관계없다. 특히 빌 게이츠도 많이 좀 곤욕을 치렀었죠. 그런데 하여튼간에 트럼프는 1980년대부터 네. 앱스타인과 친분을 맺었다는 걸 알려져 있고 CNN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는 앱스타인을 16년간 알았는데 내 취향에 꼭 맞는 남자다. 그리고 항상 어린 미녀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어린 여자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이랑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대놓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답니까? 그리고 진짜. 앱스타인의 한 지인에 따르면은 내가 한번 늦었는데 왜 늦었냐? 트럼프한테 먹잇감을 갖다 주느라. 먹잇감은 어린 여성을 뜻하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정황이 있었는데 미국 하원의 앱스타인 파일 중에 되게 중요한 문건이 있는데 2003년에 제프리 앱스타인이 50회 생일 맞아가지고 생일 축하 네. 앨범을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스웰 맥스웰이 네. 제작한 건데 네. 앱스타인의 사진과 이제 여러 가지 사진과 함께 유명 인사들이 보내온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건데 굉장히 외설스러운 거죠. 여성의 신체를 네. 모사하는 건데 좀 이 사인이 누구 사인이 비슷합니까? 트럼프 사인인데요? 트럼프 사인과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트럼프의 생일 메시지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트럼프는 아니다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걸 보도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과 루퍼트 머덕은 트럼프의 후원자이자 트럼프의 최대 지지 세력 중 하나였죠. 그렇죠. 근데 후원자이자 지지 세력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열받았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웬만하면 저런 거 보도 안 할 텐데 예. 저걸 보도를 했다는 얘기는 예. 이제는 뭐 돌아섰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그렇죠. 트럼프랑. 예. 그리고 앱스타인이라는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있는데 유델이라고 하고요. 마르비치바 행사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모습이 있던데 마르비치바 행사가 마르미츠바 성인식. 예, 요 사진이죠. 예, 어릴 때. 요게 하원위원회에 제출된 그 생일 축하 북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유태인 밀집 지역에서 브루클린 시게이트라는 지역에서 성장했고 하버드에 그 유태인들이 모여 있는 그 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까지 한 거죠. 유태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친구
지슬린 맥스웰의 아버지 로버트 맥스웰은 네. 유태인 정보기관 모사드의 아주 유명한 협조자입니다. 그래서 모사드 책 보면은 로버트 맥스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더 미러의 성장에도 모사드의 도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특종 기사들을 많이 몰아주고 주요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네네. 아예 대놓고 키워주고 그 대가로 맥스웰은 영국 정계에 영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이어주거나 이런 네네.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언론계 재벌이지 뭐. 예, 언론 재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이 있었고 결국 로버트 맥스웰의 딸인 지슬린 맥스웰이 미인계를 동원해서 앱스타인의 VVIP를 관리했는데 네. 결국 이거는 모사드가 배후했었고 아이. 그 모든 파일들을 모사드가 관리하고 있었다. 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가 트럼프.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말을 안 될 때마다 모사드가 요만큼씩 보여주면서 까불면 알지?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는 게 이번 음모론의 야. 핵심입니다. 아. 멀리 돌아왔습니다. 끝장파야 돼, 끝장파. 와, 이거는 끝판왕인데. 여러분 현재까지 음모론입니다. 지금 어. 증명된 게 아니에요. 어. 이런 주장이 있다. 그렇죠. 야, 근데 너무나 솔깃합니다. 이게 음모론이 네. 항상 이렇게 솔깃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교수님, 기자님, 이게 단순히 음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라고 하죠. 네. 공화당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거를 명단을 조사해서 공개해야 된다. 어떤 나쁜 놈들이 이 어린 소녀들을 성착취했는지.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공약으로 걸어서 당선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마가 지지 세력들이 앱스테인 사건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마가에 추앙하는 음모론은 많이 있는데 하나가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는 얼굴마당 같은 게고 사실은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그림자 정부가 있다. 그림자 정부가 있는데 그게 네. 딥스테이트인데 네. 앱스테인은 딥스테이트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어. 앱스테인 파일에 있는 거는 딥스테이트의 추악한 면모를 파헤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을 자기가 당선되면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거죠. 그리고 앱스테인이 성노리개로 미성년자를 네네. 착취하지 않습니까? 네. 성착취를 했는데 이거는 또 마가의 핵심 지지층이 보수 기독교 세력들한테는 완전 사탄과 같은 짓이죠. 아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봤고 도저히 우리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람이 못할 짓을 한 저런 나쁜 놈을 철저히 파헤쳐서 응징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했고 마가 지지층들은 환호하면서 이걸 호응을 했는데 그 6월 5일에 지난 6월 5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그 정부 효율부 장관에 물러나면서 트럼프와 막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 이런 걸 트위트 올렸죠. 진짜 큰 폭탄을 떨어뜨릴 시간이다. 트럼프는 앱스테인 파일에 이름이 들어있다. 그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이유다. 불을 붙였죠. 그런데 6월 7일 그 얼마 아니 돼서 법무부 FBI 뭐라고 했습니까? 앱스테인 고객 명단은 없다. 이게 3월에 팬 본디 트럼프가 임명한 약간 멍청해 보이는 법무장관이죠. 예. 법무장관 뭐라 하면은 3월에 고객 명단 내 책상 위에 있다. 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3월에는 앱스틴의 고객 명단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네. 6월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바꾼죠. 법무부 장관이. 예. 그러니까 이제 마가 지지층들은 분노하는 거죠. 트럼프가 말을 바꿨냐.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 또 길을 넣었습니다. 왜 관심을 두지? 왜 내 관심을 지지자들은 왜 관심을 두지? 아, 앱스타인은 오래전에 죽었고 생전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죠. 이런 글을 올리니까 끓는 불에 기름 자꾸 넣는 의심을 낳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마가 지지층들은 분노하고 되고 트럼프의 책사라고 불렸던 스티브 배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앱스테인 문제로 마가 지지층의 지지율 10% 잃게 됐다.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에 40석을 잃게 되고 결국 대선에도 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아. 했죠.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최대한 공개하러 지시를 했는데 이게 과연 할까? 아니, 공개를 하면 본인 얘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아니, 블랙북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 고객 명단이 그게 있다면. 있다면 트럼프에 대해서 야, 그러면 거의 탄핵감 아니에요? 제가- 재임 시절에 지은 죄는 아니긴 하지만, 저 분명 형사법상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도 예, 있고요. 예. 일단 국회에서 증언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위증죄는 아니지만은 네.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으나 상황이 심각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네. 탄핵감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이제 민주당계 인사들이 그렇죠. 연관이 돼 있다고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서 이거 왜냐면은 그 유태인들이 많고 유태인들 되게 금융계 아까 이제 우디 알렌 같은 네. 연예계 영화 감독. 그다음에 네.
법조계 되게 이런 인사들이 되게 보면 유태인들이 많고 엄청 유태인들 많죠. 네. 이런 이제 돈 많고 엘리트 유태인들은 되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들은 이 앱스타인 파일이 이 딥스테이트에 뿌리 뽑을 수 있는 한 방에 뿌리 뽑을 수 있는 폭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공개하면 정치적으로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유리해지는 건데 왜 공개를 안 할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합리적인 추론은 자신도 관련이 돼 있기 관련돼 때문에 있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음모론이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 의원들은 반대로 그럼 트럼프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뭐 공개하라고 해야 되는 공개하라고 거예요? 당연히 강력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하죠. 있죠. 하고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은 공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네. 아. CNN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개 왜 안 하냐라는 식의 그런 방송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음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걸 다룬 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미국 내에서는 핵폭탄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반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에 연관된 게 진짜라면 연관된 게 진짜라면은 그렇죠.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에는 국제 정치적으로도 국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트럼프가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세 지금 전쟁 중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분쟁에 종식시킨다고 개입했는데 네. 제대로 종식을 못 시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파급 효과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 정말 큰 핵폭탄적인 이슈다. 예. 근데 미국 국내에서는 이 여론이 이걸 공개되는 게 가라앉지 않고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저거 누가 터뜨려야 되는데 터뜨릴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트럼프의 유세가 크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어렵지만은 임기 말쯤 되면 지금 건불 10년인데 네. 언제 화무 11홍이고 언제까지 아니 근데 트럼프는 재임할 수 있나요? 지금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은 네. 재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트럼프는 항상 3년 임무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 농담을 비밀 삼아 열어두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합당한 시나리오는 네. 지금 마가의 후계자인 벤스 부통령을 네. 다음번 대통령을 밀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형사소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마시키는 방패막이로 지금 삼고 싶어 하겠죠. 공화당은 다 이거 뭐 좀 조용히 덮자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는 이거는 트럼프를 찾기 위한 일종의 민주당 쪽에서 하는 그러나 일각의 세력에서는 지금 완전히 공개하는 게 좋겠다.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파문이 커지면서 마가 같은 경우는 공개하자는 공개하는 게 나가겠죠. 어쨌든 네. 트럼프의 지지층은 지금 공개하자. 네. 국민들은 공개하자는 여론이 우세하고 이게 모사드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음모론이니까 또 이게 음모론이 항상 이게 그럴듯한데 이스라엘의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모습을 보다 보면 좀 진짜인가 싶기도 해요. 아까 일부에서 다뤘던 카타르 공습도 그렇고. 제가 또 이와 좀 다른 해석을 재미를 위해서 한다면 왜 그러면 카타르를 막지 않았냐. 네. 그 전 상황을 보시면 하마스가 실제 협상을 계속 어렵게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인질 안 풀면 지옥문이 열릴 거다. 지옥문이 열릴 거다. 하마스한테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하마스가 계속해서 협상에서 이스라엘 조건을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전쟁을 끝내려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자지구에서 떠나야 한다는 이 조건을 계속 거니까 협상에 이제 진전이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나타냐후가 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이 지도부를 없애고 차라리 새로운 협상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협상력을 높이고 협상 체결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설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있지만 가자지구 지금 끝내를 위해서는 이런 지도부 계속해서 똑같은 조건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지도부와 협상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제거를 하고 새로운 협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음모론이 아니다. 그런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반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음모론이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이제 네. 미국 내에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핵폭탄적인 이슈니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이다 아니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의심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안 끝나고 계속 디벨로핑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확실하게 사실로 드러나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앱스타인 관련 이슈를 다뤄봤는데 아까 모사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기자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렇게 뭐 미인계라든가
뒤에서 어떤 공작 정치를 이렇게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었나요? 세계 3대 정보기관을 꼽을 때 보통 미국의 CIA, 그다음에 옛소련의 KGB, 지금은 이제 FSB로 바뀌었죠. 아, 무서워. KGB 무서워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사드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인스티튜트, 예, 제도, 뭐 기구 예. 이 뜻이에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사실 모사드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원래 명칭은 정보특수작전본부.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하모사드 이렇게 부르는데 모사. 거기 정관사. 예. 그쪽 기관 예.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모사드를 지금 위에서 찍으신 거예요? 저희 X에서 받아왔는데 오. 모사드의 사진은 그래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고 이제 이 위성 사진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모사드 주소가 없답니다. 없겠죠. 이 이 그리고 위치가 그냥 어디예요? 근데 글리엇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글리오. 에어리어로만 이렇게 부르는데 글리엇이 예. 텔아비브에 있어요. 예, 테라비브에 예, 테라비브. 약간 북쪽에 있어요. X에서 지금 사진을 2개 보냈는데 여기 있고 또 하나 보면은 옆에서 찍은 사진이 예. 있습니다. 예. 저거 이번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쏠 때 쐈다고 그러죠. 예. 쐈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저기. 예, 그렇죠. 그런 지역이고 모사드의 직제는 비밀이고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나서 미국 대사관이 한번 그 혁명 세력 때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사드에 관한 CIA 보고서가 유출이 됐는데 그때 그 내용에 따르면은 8개의 부서가 있는데 공작과, 대외연락과, 기술공작과, 분석과, 훈련과, 작전기획 조정과, 그다음에 인력 재정 봉참 보안과, 우리 말하면 총무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사드의 생일은 1948년 6월 다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의 제안으로 정치국이라는 이름으로 외무부 산하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대 국장은 레우벤 실로아흐. 실로아흐. 그다음에 1949년 12월 13일, 그러니까 창설 1년 조금 지나자 정치국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정보조정연구소가 되고요. 1951년에 총리 직속 기구로 개편이 됩니다. 그때서 모사드의 생일을 1951년은 보는 또 견해되어 있습니다. 총리 직속 기구로 되면서 이게 대폭 확대되고 커지겠죠. 그런데 이제 모사드의 기구가 있는데 조직이 있는데 내부에 제일 유명한 게 현실판 007이라는 키돈. 암살 부서 아닌가요? 암살 부서. 히트맨 보내는 거죠. 히트맨 여성 요원도 있다고 하고요. 미넨 올림픽 때 그 이제 검은 고을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관련자들 다 하나씩 처단하는데 그때 신의 분노 작전 소재를 한 게 영화 미넨이죠. 정말 대단한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2010년 아부다비 사건이 있었고요. 아부다비 어마어마했죠. 그것도 난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야호르민이라 가지고 통신감청 전문하는 팀이죠. 그다음에 모사드의 힘은 우리가 흔히 이제 007 영화로 보면은 키돈 같은 이제 공작원, 공작원이 날리는데 본드 같은 공작원, 현실에 이 첩보 세계에 들면은 공작원은 위에 공작관이 케이스 오피서 공작관이 있습니다. 공작관이 공작원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공작원은 되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대상 국가에서 현지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작관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작관이 옛 소련에 가가지고 그래서 옛 소련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공작원을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07 영화는 약간의 과장이 있는 거고 대개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공작원을 채용하는데 이들은 카차라고 부릅니다. 현지 고용하는. 그래서 이번에 모사드가 이란에서 날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란에서 지금 활발하게 작전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란의 소수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을 많이 카차로 고용해가지고 그리고 그 보도에 따라 알자지라 기사에 따르면 이란의 이스라엘의 케이스 오피서가 운영하는 이 조직이 30개, 40개 정도 아직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장점이 뭐냐면 전 세계 유태인들이 많이 파져있기 때문에 협조자. 사이안이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메사예야 하면 도와주다는 뜻. 거기서 나온 도와주는 사람. 사이안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3만 명 되는데 이들이 모사드의 힘입니다. 물론 약간 카차도 있지만 사이안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렌터카 사업을 하는 사이안인 경우는 이스라엘의 케이스 오피서나 이런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그냥 서류 꾸며줘가지고 가라로 우리 이제 전문용 가라로 꾸며줘가지고 차를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은행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융자를 해주거나 그냥 거의 공짜로 돈을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정보를 물어다 주거나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모사드의 힘은 이 사이언의 힘이고 결국은 그래서 전 세계 유태인들이 골고루 퍼져 있고 되게 또 그쵸.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이게 모사드의 힘이라고 하죠. 야, 그러면은 이게 참 대단한 조직인데 이 모사드가 여러 가지 유명했던 대단한 사건들을 일으켜서 명성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주로 이제 모사드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영화 중심으로 소개한다면은 넷플릭스에는 스파이라고 아마 공개가 됐 예. 엘리 코헨이라고 했죠. 엘리 코헨이 본명은 엘리 샤울 코헨인데 이집트에서 태어난 유태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남미를 거쳐가지고 시리아인으로 위장을 해서 위장하지 뭐. 위장을 해서 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네. 시리아 바트당에 당시에 여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고 위장해가지고 그렇죠. 사교육의 황태자가 되면서 네. 그래서 결국 국방 차관은 아니죠. 차관에 준하는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뭘 했냐? 시리아의 골란고원에 요새를 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그 정보를 해서 이스라엘에 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3차 중동 전쟁, 6.1 전쟁 때 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애꾸는 장군 모세 다얀이라고 국방장관이 뭐라 하면 코헨이 아니었다면은 골란고원 점령이 어려웠을 것이다. 칭찬을. 엘리 코헨이 아니었으면 예. 어려웠어. 그리고 시리아 부대들이 어디 딱 숨어 있는지를 위치를 전부 다 이렇게 파악해서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 유칼립투스 나무인가? 나무 밑에다가 그 토치카를 만든다는 정보까지 알려. 거기만 그쵸. 이스라엘을 노렸다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럼 이분이 지금 화면에 있는 이분이 왼쪽이 저 영화고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그럼 이분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이었는데 네. 시리아의 국방부 차관에 준하는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와, 그럼 철저하게 몇십 년 동안 계획한 그렇죠. 거네요. 완전 만화 같은 얘기예요. 만화 진짜 같은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통이 났냐? 이상한 전파가 많이 난다는 그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시리아의 방첩 장국이 추적을 하는데 실력이 안 돼서 소련한테 SOS를 칩니다. 소련에서 차량이 있습니다. 네. 탐지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전을 다마스커스를 정전을 만들어옵니다. 아하. 그러면은 엘리엇이 건전지를 이제 배터리 사용해서 하다가 시간이 걸린 시간이 거네. 그래가지고 결국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공개 처형을 공개 처형을 당하죠. 네. 그 당시에 교황도 뭐 탄원까지 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원했는데 공개 처형을 하고 이 엘리엇의 가족들이 그 장면을 또 보죠. 공개 교수형을 당합니다. 공개 교수형을 당하고 이게 넷플릭스의 7부작인가요? 미니 시리즈로 하여튼 나왔죠. 네, 제가 다 봤어요. 네. 시즌 봤습니다. 네. 이게 스파이. 좀 깁니다. 이게 7부작인가 8부작인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퍼레이션 피날레라는 또 브레이션 피날레. 네, 영화 있는데 이게 아돌프 아이히만 납치 사건. 납치 사건. 네. 아돌프 아이히만은 친위대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친위대였는데 홀로코스트의 그냥 주모자죠. 그쵸. 600만 죽이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신분을 숨겨가지고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나치 독일의 이 망명자들을 많이 받아주었는데 그 당시 독재 정권이었고요. 또 그래서 많이 받아주었는데 그 묻어가지고 도망갑니다. 네, 그런데 결국 모사드가 위치를 추적을 하죠. 추적을 해가지고 1960년 6월 10일 아르헨티나에서 모사드 요원들이 아히만을 납치합니다. 산채로 잡아옵니다. 생포. 그래가지고 마취를 시킨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국영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위장을 해서 에랄 국영항공사 에랄 항공사 승무원으로 위장해서 이스라엘의 에랄 항공기에 태워가지고 텔아비브를 압송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흐만의 재판이죠. 한나 아렌트가 악이 얼마나 평범하냐. 그렇게 그 재판. 그러나 아이히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 안 합니다. 600만 명을 유대인을 죽였는데 반성 안 해요. 반성 안 하고 나도 피해자다. 나는 국가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거기에 충격을 받죠. 600만 명을 죽였는데 이거 이유 없는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반성 안 하면. 더 웃긴 건 이게 아이흐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살아있다는 것을 미국 CIA와 소독 정부가 알고 있었죠. 근데 안 가르쳐줬대요. 이스라엘에 안 가르쳐주기도 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문제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소독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본인들 잘못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나치 사냥꾼 사이먼 비젠탈이 이 나치 사냥꾼이 유대인인데 자기도 홀로코스트에 있다가 살아남아서 살면서 그 모든 인생을 오로지 나치 잡는 데만 모든 인생을 바친 비젠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찾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잡았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대인이 이 사람과 아이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을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니콜라스라는 사람하고 사귀는 유대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 수상하게 보고 이상하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대. 결국 유대인이 잡은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 사야닌. 예,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젠탈날도 알려주고 대사관에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이면서 이 사람을 생포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야, 이게 영화 같네요, 참. 그 영화 같은 또 실제 작전이 있죠. 네. 마부 암살 사건. 네. 2010년 1월 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기사도 많이 나왔죠. 15년밖에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마무는 하마스의 지도자죠. 하마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책임을 묻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키돈을 보내죠. 근데 무려 26명을 보냅니다. 영상이 그대로 CCTV가 당시에 예. 그대로 다 보도가 돼요. 얼굴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네. 26명을 예.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네. 빡쳐가지고 빡쳐가지고 그 당시에 수사 총책임자가 영국 경찰 출신인데 네. 그 경찰청장 영국인 경찰 출신인데 총동원을 해가지고 26명의 CCTV를 다 확보를 해가지고 얼굴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가 얼굴이 다 공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왜 화난 거예요? 유해인은? 자기네 영토에서 똑같습니다. 비밀 작전을 까타르가 공격받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 잡겠다고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나라 영지에서 막 죽이니까 그렇죠. 협의도 안 하고.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죠. 일본의 테러리스트가 한국에 잠입했는데 일본 정보국이 암살자를 보는 한국에서 암살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영토에 주권이 있는데 이게 침범 당한 거니까. 그렇죠. 2010년이면 아유 그 UAE가 한참 장사 잘하고 잘 살 때인데. 그렇죠. UAE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UAE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시큐리티입니다. 안전. 왜냐하면 거기는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UA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살인 사건이 아주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살인 사건이나 이상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UAE는 철저하게 모든 것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CCTV가 그만큼 많대잖아요. UAE에서 사실. 그래서 UAE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영화 같은 일인데 작전은 성공했지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컸죠. 그것만 문제였던 게 아니고 그때 26명이 들어갈 때 여권을 어느 나라 여권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여권은 아닌가? 이스라엘 여권은 못 미국 들어가죠. 여권 같은 못 들어가죠. 걸로 그때 그 당시는 못 들어갔죠. UAE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영국, 독일, 막 유럽, 캐나다. 네,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 여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과 외교 문제도 생겼어요. 위조한 거예요. 네. 불통이 났으니까. 네. 다는구나. 그냥 가리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엄청난 이스라엘이 이걸로 피해를 입었죠. 외교적 마찰이 일으키고 들키는 바람에. 들키는 안 들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암살은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네. 이 또 이제 26명 중에 이제 핵심들은 머리를 잘 썼죠. CCTV에 걸려도 인식이 안 되도록 매번 복장을 바꿨는데도 그 집요하게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알아냈어요.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동일인인 것을 밝혀냈었죠. 여성 요원들도 많이 있었고, 여성 요원도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다 성형 수술을 다 했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모사드가 대단한 작전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을 텐데. 실패한 사건 뭐가 있을까요? 저거 같으면은 알리 하산 살라메 영화 미넨에서 이제 검은 구월단이 미넨 올림픽에 예. 이스라엘 선수단을 많이 이제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기획자가 알리 하산 살라메라고 네. 팔레스타인인데 붉은 왕자라고 레드 프린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외모도 굉장히 특출 남편이었고 키도 되게 크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네. 굉장히 그 풍류를 즐겼지 알아가지고 어. 왕자처럼 보인다 해서 붉은 왕자라고 하는데 붉은 왕자 알리 하산 살라메가 이스라엘의 신의 분노 작전에 와가지고 이제 한 명씩 관련자를 처단하지 않습니까? 네. 처단하는데 뭐 처단 방법이 많이 그 영화에도 보듯이 네. 전화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네. 전화를 걸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뻥 터지게 만들고. 그거는 할레드 마샬.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씩 예. 처단하는데 예. 알리아산 살레메가 위험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첩보가 뭐냐면 동계올림픽 겨울올림픽 릴리함메르 노르웨이 릴리함메르에 알리아산 살레메가 숨어 있다. 아하. 근데 모로코 출신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웨이터를 하고 있다. 웨이터. 그래가지고 암살자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근데 이 웨이터가 노르웨이 현지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사살을 하죠. 근데 알리아산 살라메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진짜 모로코 진짜 모로코 출신. 그냥
웨이터였다. 그리고 또 부인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아 마이. 그럼 죄 없는 모로코 웨이터 그냥 노르웨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그냥 착각해서 죽인 예, 거예요. 죽인 거죠. 착각한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성 4명, 여성 2명, 6명이 네. 이 작전에 동원됐는데 또 이 도주 과정에서 멍청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했던 자동차를 버리지 않고 그 차로 그냥 바로 공항을 가다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 자신이 그 모사드의 비밀 요원이란 걸 다들 밝혀내요. 자백을 하면서 크게 문제되가 모사드가 한동안 유럽에서 작전을 못했다고 하죠. 개망신이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엄청난 망신을 당했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처벌은 뭐 받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알리 하산 살레메는 결국 노르웨이 다른 데 숨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첩보가 잘못됐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결국 모사드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또 추적을 해가지고 1979년에 아. 폭탄으로 암살했다가 그게 이제 민헨이죠. 예, 민헨에서 예. 알리아산 살라메를 잡아갑니다. 잡아간. 예. 예. 근데 미넨에서 나온 내용이면 알리 하산 살레메가 또 CIA의 협조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CIA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죽이지 못하도록 몇 번 왜요? 방해를 합니다. 하산 알리 살라메가 CIA에다가 좋은 정보를 많이 도와줬어요. 소련에 관한 예, 중동에서 소련에 소련 관한- 첩보를 아, 예. 이게 또 적의 적은 예. 적이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항상 같은 편이 아니다. 아니죠. 좀 필요할 때는 국익 앞에서는 네. 예. 아니 근데 노르웨이에서 죄 없는 모로코의 분을 이렇게 살해한 그 모사드 요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네. 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풀어주겠죠. 중간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귀국을 했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사람을 죽였는데 보상금 주겠죠. 죄 없는 사람을 임신한 아내 앞에서 죽여놓고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아예 감옥 생활 하다가 얼마 정도 하다가 이스라엘이 계속 뭐 외교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대신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게. 심심한 사이를 편다. 네, 그렇게 해서 풀려나는 거죠. 뭐. 예. 요르단에 있었던 칼레드 마샬 이 사건이 뭐죠? 할레드 마샬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예. 하마스의 정치국 외교를 하는 해외에서만 공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정치국 위원이라고 그러죠. 폴리티컬 비로의 가장 오래된 인물입니다. 칼레드 마샬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고 까따르 도와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요르단에 있다가 모사드가 침투했어요. 칼레드 마샬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키에다가 독약을 넣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총으로 쏴버리지 왜 키에다 독약을 넣을까요? 총으로 쏘면은 들통이 나니까 병으로 죽었다는 걸 이렇게 위장하게 그렇죠. 예. 대단하네요. 너무 똑똑하셔. 그래서 약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오다가 발각이 됐어요. 요르단 정보부에 잡힙니다. 그래 들통이 났어요. 모사드 공작이었던 게. 그러니까 요르단 당시에 후세인 국왕이죠. 이때가 96년쯤 됐죠. 97년.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94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세인 국왕이 압박을 하죠. 우리 땅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당신과 나와 몇 년 전에 맺은 평화협정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독약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쫄아. 그때 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타냐후. 아, 그때 총리가 네타냐후였어요. 그냥 웬만히 총리 누구였지 아십니까? 그럼 네타냐후 하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17년, 18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제적인 분쟁이 있으면 결국 뿌리를 올라가면 영국이 있듯이 네. 이스라엘 관련돼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근원은 네타냐후. 네타냐후. 예. 그래가지고 네타냐후 쫄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해독제를 줍니다. 해독제를 주고 결국 잡힌 요원들을 풀어내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요구를 합니다. 후세인 국왕이. 이거로는 부족하다. 그때 잡혀있던 하마스를 창시한 아흐마드 야신 있죠. 야신. 아흐마드 야신을 풀어줘라. 22명을 네. 석방 요구를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도 덜어줍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죠.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했죠. 죽이지도 못하고 해독제만 주고 칼레드 마샬. 해독제 맞고 살아났어요, 그 사람. 살아났어요. 지금 아직도 살아있지 지금 않을까요?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치욕적인 작전으로 가장 치욕적인 작전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남아 있어요. 그건 기자님 교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사드를 이용해서 뭐 암살 혹은 뭐 여러 가지 작전을 하는데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린 북한이라는 또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모사드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네.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될 점 혹은 경계해야 될 점 또 우리의 또 안보 태세는 어떤지 좀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사드가 이렇게 명함을 얘기했는데 모사드가 이 닭짓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타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이러니까 실수를 한 게 실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감수하고도 네. 할 수 있는 그것은 그 태도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지 않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적극적으로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되는 그렇죠. 태도. 그 우리가 모사드처럼 뭐 사람을 죽이고 뭐 비밀 작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태도는 우리가 좀 본받을. 모사드라는 책을 이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안에 이걸 다 확인을 하시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신 건가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고요. 엑기스만을 얘기했고 여기 엑기스만. 모사드의 그 유명한 작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과 네. 기자님이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네. 운전사를 위해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예. 요거 읽어보시면 야, 한번 책을 드시면 놓기가 어렵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12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방첩이었다. 이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모사드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대북 정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럼 모사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폭격한 것도 있지만 지금 중동이 난리가 났지만 일부에서 다뤘지만 네. 사실 이란의 핵 개발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전쟁은 사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12월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진짜로 큰 2차 전쟁, 이번엔 지상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무서워. 그러면 지상전에 이란이 이라크를 통해서 뭐 시리아를 통해서 육군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이란은 여기 있죠. 네, 이라크밖에 없죠. 시리아는 지금 이란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지상군 통과를 안 시켜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시리아는 지금 유엔 총회가 끝나는 날쯤 돼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모종의 어떤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예. 시리아에다가 아흐마드 샤라. 아브라함 협정을 또 하라고 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종의 아마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라크를 통해서 요르단을 건너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죠. 요르단은 뭐 예. 요르단은 용납 안 반대하겠지만, 하겠죠. 예, 용납 안 하겠지만 요르단은 워낙 약체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의 회랑.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부터 시리아를 지나서 이라크를 지나서 저렇게 해서 이란을 막으려는 어떤 다윗의 회랑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냐.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시리아하고 관계 정상화가 되면 이게 거의 뭐 구체화될 수 있는 거죠. 악시오스라고 하죠. 악시오스 예. 보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지금 압박을 가고 있는데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국경지대까지 세 단계 3등분을 하는데 네. 국경지대에 가까운 데에는 중화기뿐만 아니라 군대를 아예 주지 마라. 주지도 네, 못한다. 완전 비무장하라는 거죠. 경찰만 주는 네, 수다. 네, 네. 그리고 다마스커에서 국경지대까지는 비행금지 구역이다. 비행금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원할 경우에는 이란을 가는 항로를 열어둬라. 무조건 오픈해줘라. 그러면은 시리아 네. 남쪽에 군대를 두지 말고 비행기가 다니지 말고 네. 경찰만 있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로 우리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네. 통과시켜줘라.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항로를 막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하러 갈 때 시리아는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문 열어둬라. 네. 아니 시리아로서는 그게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란하고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네, 척을 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리아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너무 지금 골란공원 쪽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골란공원도 사실 원래 골란공원 원래 시리아 거잖아요. 시리아 거였죠. 여기가 네. 원래 시리아 땅이라는 네, 67년에 이스라엘이 뺏은 6.1 전쟁 이후에 뺏어서 안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입장에서는 저걸 돌려받고 싶으나 이스라엘 돌려줄 생각이 거의 없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어떻게 영토를 조금이라도 주는 방향으로 해야 시리아도 체면을 면을 세울 수가 그렇죠. 있죠. 자국민들한테. 그리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부분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 이제 끝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벌써부터 이스라엘은 이란으로 가는 항로를 만들고 있어요. 상황은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됐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에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석 달이 됐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협상이 시작도 못했어요. 핵협상 뭐 한다 말만 하고 한 게 없네요. 한 게 없고 더 심각한 건 지금 스냅백이 곧 9월 말에 이제 시작이
발효가 되잖아요. 29일. 예, 28, 29일쯤 되면 안보리 차원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이 됩니다. 지난달에 이야기하셨는데 네. 9월 28일까지 이란과 28일 인가요? 유럽이 네.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29일에 복원되는 거죠. 네. 그러면 29일부터는 미국만 이란을 제재했는데 유럽도 이란을 경제 제재한다. 그러면 네. 이란은 더 이상 해외에서 수입이나 수출 같은 걸 전혀 못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인도적인. 음지에서 해야 되겠죠. 인도적인 네. 차원에서 뭐 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네.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과 이란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진다. 지금까지는 네. 유럽이 이란의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해줬죠. 배를 해줬죠. 외교적으로. 네. 그리고 러시아를 도와주는 상품이라든지 인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안 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달러 말고 유럽 돈으로 교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인도나 이란이랑. 근데 이게 만약 발효가 되면 그것마저도 중단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난달에 얘기해 주실 때 유럽이 요구한 게 너 빨리 미국이랑 핵 협상해서 끝내라. 그럼 우리가 제재 안 할게 이거였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안 돼서 문제인데 그렇죠. 이란이나 미국이 지금 뭐 때문에 자꾸 이게 협상이 도저히 안 되는 결착이 안 되는 어제 거예요? 오늘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뭐라 했냐면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하는 걸 절대 포기 못한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라늄 농축 계속 하겠다. 예.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거나 만들 가능성 기술을 보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미국이 요구하면 그거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의 영토에서는 안 하더라도 네, UAE나 외국에서 사우디나 우리처럼. 컨소시엄으로 다른 국가에서 고농축 우라늄 농축해서 원료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민수형 원전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란이 그걸 안 한다 그랬습니다. JCPOA 그러니까 네. 2015년 그 네. 당시에는 원자로에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의 농축은 허용했거든요. 네, 그렇죠.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제로를 한다. 그럼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그게 3.67%입니까? 예. 저농축 우라늄을 농축을 이란에서 하지 말고 그걸 해외에서 사와서 써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못하고 해외에서 네. 사다 써서 지금 원자력 발전. 근데 돌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협상 중인데 네, 협상 중인데 네. 될 것 같습니까? 농축보다는 재처리를 더 우선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축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처리가 문제가 되는 게 네. 핵폐기물이 많아지고 그렇죠.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일단 줄여야 돼서 그렇죠. 재처리를 근데 재처리도 뭐 그 핵폭탄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재처리를 하면서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플루토늄과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이 네. 핵폭탄의 원료인데 올렸죠. 네. 재처리가 보통 더 위험하죠. 위험한데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안정장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핵폭탄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재처리를 안 하고 플루토늄은 따로 뺀다든지 네. 뭐 어디 해외로 반출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환경오염. 환경오염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와야 되잖아요. 돈 많이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시설 그래서 환경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일본의 그 토카이라고 있는 곳에서 이제 재처리 공장을 만드는데 12년째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네. 쉽지가 않구나. 쉽지가 않아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처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폐기물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폐기물 너무 많이 폐기물 둘 데가 없습니다. 둘 데가 지금. 없어가지고. 네, 네. 우리나라 이해는 큰일 해야 났어요.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그거를 했는데 지금 전쟁 전과 전쟁 후에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이란은 뭐 네. 우리는 굶어 죽어도 이거 농축하겠다. 그렇죠? 그럼 미국은 그거 포기 안 하면 또 이스라엘이랑 우리가 폭격하겠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해결이 지금 안 된 거네. 핵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핵방위 묘연한 430kg 되는 고농축 우라늄은 핵시설 니네가 폭격한 핵시설 밑에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반출됐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안학지는 계속해서 이단 측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안 가지고 있다. 핵시설 밑에 니네가 폭격해서 깔려 있다.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이란의 핵 능력은 뭐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완파 안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DIA가 초기 평가 이렇게 예. 미 국방정보국에서 초기 평가를 실제로 했는데 완벽 파괴는 안 됐다. 근데 트럼프는 줄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쪽 보도를 좀 보시면 그게 맞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트럼프가 맞다라는 보도가 실제로 있어요. 이란이 핵 능력 완전히 상실했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핵년 상실한 게 아니고 네.
원전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망가졌다. 아, 트럼프의 그러니까, 말대로 예. 진짜 원전 폭격 맞은데 박살났다. 박살났다. 어. 그렇다고 뭐 재건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 파괴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어마어마하게 심대한 피해를 입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저 정도로 피해를 입으면 조금 협상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이란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고, 협상이 지금 석 달째 안 되고, 그럼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것인가.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나 가자나 우크라이나 문제 정리가 되면 트럼프가 시간이 나면 이 문제도 또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 북한 문제도 또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이제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엔 협상이 결렬되면 유럽은 제재를 복원할 거고 네. 이란은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럼 제재 복원은 이미 저는 돌릴 수 없어요. 이미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24일이죠? 4일 남았습니다. 4일 안에 극적 타결이 안 아무것도 되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재 복원은 거의 될 것으로 확신하고요. 다음 달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한국에서 러시아로 바뀝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IAEA 유엔 차원에서 어떤 이란에 대한 막 심각한 뭐 작동 일부 좀 사보타지를 할 거예요. 천천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재는 거의 경제 제재는 막을 수 없는 막을 수 상황, 없는.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박현도 교수님하고 성일관 교수님도 그렇고 네. 이란이 지금 물도 역대급 가뭄으로 진짜 절수가 아니라 단수를 할 정도 우리나라 강도 좀 심각한데 네, 네. 했었는데 그 정도로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물 부족이 심각하고 전기는 수시로 나가서 참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하셨는데 네. 유럽의 경제 제재까지 되면 이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저도 이란 사람들, 이란 지금 집권 세력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권 유지죠. 네, 생존, 정권 생존이죠. 정권의 생존이죠.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더라도 그거는 상관 안 하겠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 체제는 흔들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왜 조금이라도 핵 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할 경우는 이게 하나 양보하면은 대외적으로 하나 양보하면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봐가지고 국내에서는 불만 세력들이 더 많은 것을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라도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이란의 집권 세력들의 생각이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 아닙니까? 뭐 국민들이야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네. 우리 정권이 우선이다. 네. 근데 이란의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지만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대통령인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협상파 온건파라고 하셨잖아요. 온건파라고 저희가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죠. 페레스키안이 됐을 때 기대를 많이 했었죠. 네. 이 사람이 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거 몰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워낙 앞에 계시던 분이 라이시 대통령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워낙 개혁 개방을 얘기하고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운이 다른 이란 정치인들에게도 좀 풀어서 약간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좀 나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네. 역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암울하네요.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국민 투표로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이란 국민들은 개혁 개방, 협상,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테러 조직 지원하지 우리끼리 잘 살자를 원해서 그 사람을 찍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란은 대통령 위에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이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럼 국민과 지금 집권 세력의 생각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란은 굉장히 반미 국가이고 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이제 반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데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봤던 영상에 인상 깊었던 게 반미 선전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다 성적이 그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 지나가면 밟으라고. 밟고 지나가요. 근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적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란의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친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네. 미국 우리가 굳이 미워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면 저 멀리 떨어진 나라 그 굳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란의 근현대사에서 미국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미국도 해- 나쁜 짓을 했군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미국 대사관을 또 점거하고 그렇죠. 인질 사태까지 벌인 거죠. 미국을 그만큼 증오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건 그거고.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뭐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그거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현 이란 집권 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사를 두지 않고 오로지 정권 생존, 자기 집권 세력, 그다음에 집권층, 기득권층이 살아남는데 거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가장 강경한 네. 목소리는 혁명수비대가 하는데 혁명수비대는 항상 적이 필요한 거죠. 증오할 수 있는 적이 필요해요. 미국과 이스라엘 없으면은 자기네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가상의 적이라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혁명 수비대를 유지해야 되고 유대해야죠. 그다음에 제재 있는 상황에서 혁명 수비대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밀수하고 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제재를 받는 것이 본인들한테 수익 면에서 훨씬 나아요. 자, 이런 역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혁명 수비대가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지금 이 좋은 세상을 포기를 하고 그렇죠. 미국과 협상을 해서 음. 모든 게 공개적이고 모든 게 평등하고 모든 게 법적으로 해야 되고 세금 다 내고 하면 우리는 뭐 그러니까 특권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우리 뭐 풀 뜯어 먹고 살려는 거냐? 네, 이렇게 고기 먹다가 네, 네. 풀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과 집권층의 원하는 것들이 괴리가 이렇게 깊고 큰데 얼마큼 유지가 되겠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팔에서도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방글라데시에서도 있었고, 스리랑카에서 있었고, 이런 이제 민중들의 봉기, 미얀마도 있죠. 미얀마도 있고, 아직도 안 끝났죠. 안 끝나죠. 네. 안 끝나고 좀 인도네시아도 네. 뭐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이제 대중들의 불만이 쌓여가지고 네. 어떤 봉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위를 통해서 정권이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럼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강하게 보이는 그 이란의 현 체제도 균열이 가게 되고 결국은 붕괴할 수도 있다.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너무 지금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들의 생활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지금 물도 없어. 전기도 없어. 그다음에 제재받고 있어. 환율은 완전히 뭐 엉망이야. 이란에 있는 지식인들이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그 돈 가지고 달러 바꾸면 겁나서 뭐 커피도 못 사 먹는다는데. 자, 그 정도니까 상황은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대체 현 정부는 어떻게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현 정부는 이란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예. 현 이란 정부는.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핵 협상 안 하고 우라늄 농축 재개하거나 하면 네. 이스라엘은 또 폭격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란은 방공망이 그때 박살났잖아요. 네. 박살났죠. 그럼 이스라엘 폭격을 막을 수가 없죠. 없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봐라. 이스라엘이 또 폭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는 더 우리가 더 강건하게 그렇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 그렇게 또 통합할 수 있는 논리를 또 바꿔버리죠. 봐라, 우리가 단합 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계속 공격한다. 우리 더 단합해야 된다. 아, 그러면은 네. 국민들이나 이렇게 죽어 나가도 군사적으로 이길 방법은 없지만 네. 어차피 뭐 폭격만 체제는 하지 지키니까 폭격만 하지 뭐 점령 이스라엘 네, 이란 지상군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올 거니까 너무 멀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냥 맞으면서 죽으면서 그냥 우리 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셈법, 시간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100년은 이란에게 1초밖에 안 되고요.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부터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한다. 그거 뭐 중국이랑 인도랑 똑같네요. 예, 그래서 생각하는 게. 최근에 제가 재밌는 글을 봤는데 이란이 원하는 중동은 미국 없는 중동인데 네. 근데 군사력으로 이란이 잽도 앞댔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미국을 몰아낼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아니 exhausting 힘을 다 빼가 지치게 해서 결국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래 우리 이번에 당했어. 그러나 시간은 길어. 시간 우리 편이야. 100년 후에 보자. 200년 후에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저는 참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20년 동안 많은 걸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비슷한 전략에 당했잖아요. 네. 북한은 핵미사일을 시간을 늘리고 끌고. 있고 시간을 끌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핵 미사일 고도화를 이루게 되고. 지금 우리는 핵 개발이 우리는 막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해구사는 점점 신뢰가 약해지고 지금 우리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게 참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북한을 따라간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랑은 좀 선택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때 외교적 협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폭격을 하고 있는데 난 때리고 보자.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 이란 폭격해도 점령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는 교수님? 거죠. 방법이 없는데 때림으로써 계속 이제 연장을 딜레이를 하는 거죠. 핵 능력을 계속 조금씩 낮춰주는 거죠. 아까 네.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은 계속 부셔버리니까 핵미사일은 못 갖게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란의 핵과학자가 4,000명이래요. 지금 요번에 한 30명, 20명 죽였잖아요. 네. 죽여도 계속 나와요. 나오죠. 어차피 다 완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사보타지나 작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교수님, 기자님 끝으로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이란 타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재 보고는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트럼프의 결정만 남았어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이란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가자지구 F자일 때문이 아닙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난리인데 조만간 다시 이란 타임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정말 상황은 안 좋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모니터링 하시면서 중동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문제는 이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실 가자지구 전쟁이 뭐 얼마나 하든지 가자지구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지만 이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란 문제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웅달책방 한 달마다 우리가 찾아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해줍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이 또 네. 심각해지면 유가 폭등하고 경제 난리 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셔야 들어오셔야 여러분 마음의 준비. 투자에 파장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중동은 한국과 정반대 지구 저편에 있는데 남의 나라 일이라고 신경을 전혀 안 쓰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면은 그 유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또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 생각하고 또 한 번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면 또 한국 방산에서 또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또 기회도 되고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오는 면이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지켜보시고 송일광 교수님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엑기스만 또 모아가지고 차근차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웅달 멘토리 전쟁사 꼭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과 기자님의 웅달 멘토리 전쟁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